내 인생을 무너뜨릴 뻔한 건 딸의 결혼 소식에서 시작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였다. 엄마, 나 결혼해. 하늘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던진 말에 나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다. 35살까지 혼자 살겠다던 큰딸이 갑자기 결혼? 급식실 바닥에 국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뭔 소리야? 누구랑? 나는 다급히 물었다. 하늘이는 평생 연애에 관심 없다며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더니 합격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라니. 가슴 한편으론 기뻤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박도현이라는 사람이에요. 회사 다니고 나이도 적당하고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일까? 그 주말 나는 하늘이와 함께 그 남자를 만났다. 박도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키도 크고 정장도 단정하게 입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님, 하늘이가 공무원이라니까 정말 든든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평생 직장 보장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의 첫 마디였다. 하늘이를 칭찬하는 건지 연금을 칭찬하는 건지 애매했다. 그리고 전세 아파트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나는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사랑하는 사람의 직업과 재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묻는 게 정상일까? 하늘이는 뭔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는 그 남자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을 놓치지 않았다. 도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내가 되물었다. IT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준비 중이고요. 그는 뭔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구체적인 회사명도 사업 내용도 말하지 않았다. 하늘이가 도현 오빠 정말 똑똑해요. 사업가 마인드도 있고라며 거들었지만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이에게 물었다. 그 사람 언제부터 만났어? 3달 정도 됐어요. 하늘이는 화난 얼굴로 대답했다. 처음엔 소개팅이었는데 정말 잘 맞아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고 엄마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왜 그러세요? 3달 만에 결혼?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그냥 갑작스러워서.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더 늦으면 진짜 혼자 살게 될지도 몰라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도현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다. 나는 정성껏 한복을 준비하고 하늘이와 함께 호텔 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현의 부모님을 보는 순간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최미정, 도현의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다. 반지만 해도 5개는 끼고 있었고 목걸이며 귀걸이까지 번쩍번쩍했다. 반면 아버지 윤상호는 어깨가 움츠러든 채 말이 없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최미정은 나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다. 내 평범한 원피스를 보더니 살짝 코웃음을 쳤다. 우리 도연이가 하늘이를 정말 좋아해서요. 공무원이시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또 공무원 이야기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오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어머님, 하늘이 전세 아파트가 강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최미정이 물었다. 네, 그런데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도 아파트 하나 있긴 한데 아이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 집 가격, 하늘이의 월급, 연금 수령액까지 캐물었다. 나는 점점 짜증이 났다. 이게 상견례인가, 재산조사인가? 하늘이도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계속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윤상호가 입을 열었다.
사실 말이 나온 김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요즘 시대에 결혼하면 재산도 합쳐야 공평하잖아요. 하늘이 집이랑 우리 집이랑 합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무슨 소리세요? 아, 오해 마세요.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건데 따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집도 공동명의로 하고 가족끼리 도우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미정이 거들었다. 나는 뜨거운 것이 가슴 위로 올라오는 걸 느꼈다. 평생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하늘이 명의로 산 그 집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늘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건 아직. 내가 말하려는데 도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는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우리 함께 살 집 생각해보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하늘이는 도연의 말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 순간이 무서웠다. 내 딸이 저 남자의 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집안이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윤상호가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다. 사업 자금 때문에. 하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면. 이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늘이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내 딸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리 좀 하고 싶어서요. 도연 씨 직업이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현은 잠깐 당황하더니 IT 컨설팅이요. 사업은 좀 복잡해서 라며 말을 흐렸다. 복잡하다니요? 우리 딸이랑 결혼할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말 못해요? 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최미정이 나서며 어머님 너무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집 가격 묻고 공동명의 하자고 하고 담보대출 이야기까지 하는 게 좋은 마음인가요?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하늘이가 엄마 그만해요 라며 만류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미정은 어머님이 너무 성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며 중얼거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늘이는 울먹였다. 엄마, 왜 그래요? 도현 오빠가 얼마나 창피했을지 생각해봐요. 창피한 건 우리야. 너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한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혼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하늘이는 여전히 도연을 감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랑에 눈이 먼 딸을 말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내 딸을 저런 사람들한테 내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박도연이라는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 가족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내야겠다고. 하늘이가 상처받더라도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게 분명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평생 법률 상담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내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다. 월요일 오전 나는 휴가를 내고 남정우 변호사를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찾은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상담료가 합리적이고 후기가 좋았다. 어머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남정우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나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일단 그 남자의 신원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직업, 재산 상태, 과거 이력, 특히 결혼 전력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어머님의 우려가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요즘 이런 사기 결혼이 많아서요. 사기 결혼이요? 네, 재산이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결혼 전후에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이에요. 특히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의 말에 내 불안은 더욱 커졌다. 조사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동안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다. 하늘이는 도현과 거의 매일 만나며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웨딩드레스도 맞추고 예식장도 예약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도현이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인사도 드리고 집도 구경하고. 하늘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혼자? 네, 도현 오빠가 모시고 가주기로 했어요. 부모님들이 다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요? 나는 잠깐 고민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 나도 가겠다. 토요일 우리는 도현의 집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낡은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최미정이 상견례 때 입었던 명품들과는 대조적인 소박함이었다. 어서 오세요. 최미정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집 안은 어수선했다. 곳곳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고 소파도 낡아 보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집이 좀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이사 준비하느라. 윤상호가 변명했다. 이사 준비? 나는 의아했다. 하늘이와 합쳐서 집을 사겠다더니 벌써 이사 준비를? 점심을 먹으며 최미정이 또다시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하늘아, 너희가 결혼하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아니? 아직 젊으니까 연금은 멀었죠. 하늘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중도해약하면 목돈으로 나오잖아. 그걸로 더 큰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도현이 끼어들었다. 나는 젓가락을 탁 놓았다. 뭐라고요? 연금을 해약하라고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도현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윤상호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사실 우리가 빚이 좀 있어서요. 하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해결될 텐데. 아버지. 도현이 아버지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빚이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3억 정도. 윤상호는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3억? 하늘이 집 전체 가격이 그 정도인데 그들은 우리 집으로 그들의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하늘아, 우리 나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잠깐만. 하늘이가 만류했지만 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해입니다. 최미정이 쫓아왔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돌아서서 그들을 노려봤다. 우리 하늘이한테 시집와서 연금 해약하고 집 담보로 빚 갚으라는 게 아니라면 뭐예요? 도현이 나섰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늘이를 좋아해서. 좋아한다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늘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가 가진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엄마, 제발.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래요? 나는 딸을 바라봤다. 여전히 도현을 믿고 싶어하는 하늘이가 안타까웠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도현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떻게 확신해?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다. 관심이 아니라 탐욕이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주 화요일 남정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나는 가슴을 졸이며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남정우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박도현, 이 사람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과 약혼했다가 파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박도현의 과거가 적혀 있었다. IT 회사에 다녔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했고 그 후 몇 개의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년 전에는 정미라라는 여성과 약혼까지 했다가 결혼 직전에 그녀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파혼당했다. 이 정미라 씨가 피해 신고를 했었나요? 네, 하지만 약혼 파혼은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민사로만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도현 씨 부모님의 재정 상태입니다. 윤상호와 최미정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총 4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한 3억도 거짓말이었다. 더군다나 이미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다. 지금 상황으로는 파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박도현이 하늘 씨와의 결혼을 통해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내 딸이 그들의 빚구덩이에 빠질 뻔했다니.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정미라 씨가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다. 박도현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로맨틱하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달라졌어요. 제 적금을 해약하라고 하고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하고 결혼식 한 달 전에는 아예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정미라는 계속해서 박도현의 수법을 설명했다. 달콤한 말로 여성을 현혹시킨 뒤 점차 재산에 손을 뻗치는 방식이었다. 결국 저는 약혼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외에는 모든 걸 빼앗겼어요. 적금 2천만 원, 집 보증금 일부. 지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나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런 인간이 내 딸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 한다니. 이 정미라 씨와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연락해봤는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주 금요일 나는 정미라와 만났다.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박도현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말 똑똑해요, 그 사람. 처음에는 절대 돈 이야기 안 해요. 몇 달 동안은 정말 신사적이고 로맨틱하죠.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슬슬 본색을 드러내요. 정미라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자의 재산을 다 털어먹으려는 거예요. 저한테도 연금 중도 해약하라고 했어요. 내가 들었던 말과 똑같았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패예요. 제가 도현 씨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우리 빚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늘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말했다. 막아야 해요. 정말 막아야 해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저처럼 당하면 안 돼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결심했다. 하늘이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 결혼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설령 딸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볼일 있어서. 혹시 도현 오빠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신 거예요? 하늘이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늘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늘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정말 도현 오빠를 조사한 거예요? 나는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꺼냈다.
이거 봐. 하늘이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박도현의 과거, 그 가족의 빚 현황, 정미라의 증언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결혼하려는 남자의 정체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자를 속였어. 그리고 지금 너한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늘이는 서류를 읽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직접 조사한 거야. 그리고 전 약혼녀도 직접 만났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정미라의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을 보는 하늘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정미라가 말하는 도현의 수법들이 하늘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늘아, 너도 느꼈을 거야. 도현이가 너보다 내 재산에 더 관심 있다는 걸. 하늘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럼 도현 오빠가 저한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부라는 거지. 하늘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더 일찍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맞았어요. 하늘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만날 때마다 제 통장 잔고를 궁금해하고 연금 해약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자고 하고. 하지만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상견례 때부터. 하지만 도현 오빠가 워낙 잘해줘서 넘어갔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야. 하늘이는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식까지 한 달 남았는데.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일단 결혼식을 취소해야지. 그냥 취소하면 도현 오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분명히 더 악랄하게 나올 거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해. 그 주말 도현이 하늘이에게 연락했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하늘이는 나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것이다. 카페에서 만난 도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하늘아, 웨딩드레스 피팅은 언제로 했어?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하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정미라라는 분 알아요?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구? 2년 전에 약혼하셨던 분요. 아, 그 사람 말이구나. 도현은 어색하게 웃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그분이 오빠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약혼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도현의 표정이 변했다.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한 거야? 내가 언제 약혼금을 받았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그럼 왜 파혼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 너무 의심이 많고 질투도 심하고. 도현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늘아, 혹시 누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서 오빠 과거를 조사했어요. 이 말에 도현은 완전히 돌변했다. 뭐? 조사를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하늘이는 도현의 변한 모습에 놀랐다.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하늘아, 내 엄마가 우리 관계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 그럼 조사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엉터리 조사 결과를 믿으면 어떻게 해? 도현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늘아, 나를 못 믿는 거야? 하늘이는 망설였다. 여전히 도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현이 다음 말을 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되 내 집을 내 명의로 바꿔놔. 그럼 내 엄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잖아. 오히려 내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도현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다. 하늘이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게 바로 정미라가 말했던 수법이었다. 그리고 연금도 중도 해약해서 우리 사업 자금으로 써야겠어. 어차피 젊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사업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도현은 잠깐 당황했다.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기회를 봐서. 하늘이는 확신했다. 엄마가 맞았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오빠, 죄송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갑자기 뭔 소리야? 이제 알겠어요. 오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장하늘. 도현이 소리쳤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요? 오빠가 저한테 한 게 배신 아닌가요? 도현은 갑자기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다. 하늘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다시 생각해보자. 집이나 연금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늦었어요. 결혼식은 취소할게요. 취소? 도현의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야,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예식장, 드레스, 신혼여행. 너 이거 다 물어내야 한다. 물어내라고 하시면 물어낼게요. 그리고 위자료도 있어. 약혼 파기 위자료. 도현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한테 선물한 것들도 다 돌려받을 거야. 반지, 목걸이, 가방. 계산해보니까 500만 원은 넘을 거야. 하늘이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다. 이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손익계산만 하는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죠. 도현은 마지막으로 협박을 했다. 너 후회할 거야. 나 같은 남자 또 못 만날걸? 35에 이런 기회 놓치면 정말 혼자 늙어 죽을 거야. 하늘이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녹음기를 끈 후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현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주 내내 도현의 가족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최미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소리쳤다. 윤상호는 아예 집 앞까지 찾아와서 결혼 취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며 돈을 요구했다.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윤상호는 하루는 거의 울듯이 매달렸다. 왜 우리가 빌려드려야 하는데요? 사돈 간에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랑 도연이가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인데. 결혼 안 해요. 포기하세요. 그러자 윤상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럼 지금까지 결혼 준비 비용이라도 보상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아세요? 나는 단호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도현은 하늘이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 장하늘,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책임져. 하늘이는 경비실에 신고해서 겨우 쫓아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매일 불안에 떨며 출근해야 했다. 엄마,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러려나요? 하늘이는 지쳐서 물었다. 나는 이제 확실히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내가 낸 결론은 하나였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자. 뭐라고요? 하늘이가 놀랐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식순 중에 진실을 밝히는 거야. 나는 계획을 설명했다. 하객들 앞에서 도현의 과거와 그 가족의 실체를 공개하면 그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포기할 때까지는 계속 괴롭힐 거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포기할 거야. 남정우 변호사도 동의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포기해요.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례사 직전에 내가 마이크를 잡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정미라의 증언 영상, 도현 가족의 빚 현황, 도현이 하늘이를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결혼식 전날 도현이 다시 연락해왔다. 하늘아, 내일 결혼식 정말로 할 거야? 네, 할 거예요. 하늘이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럼 집이랑 연금 이야기는 결혼 후에 천천히 하자. 너무 성급했나 봐. 도현은 여전히 하늘이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다. 내 딸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기도 어려웠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틀린 게 아니니까.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만 견디면 돼. 예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모였다. 도현 쪽 가족 친지들, 직장 동료들, 하늘이 쪽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최미정은 여전히 화려한 한복을 입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행동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최미정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군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식순이 진행됐다. 도현은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하늘이는 창백한 얼굴로 부케를 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드디어 주례사 순서가 됐다. 주례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도현 씨와 장하늘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그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례자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현이 다급히 물었다. 나는 주례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신랑 박도현 씨는 2년 전에도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어머님, 도현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현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랑 가족은 현재 4억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이 결혼을 통해 신부의 재산으로 빚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최미정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요? 나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신랑의 전 약혼녀 정미라 씨의 증언, 신랑 가족의 부채 현황,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다. 하늘이가 녹음한 도연과의 마지막 대화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내 집을 내 명의로 바꿔놔. 그럼 내 엄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연금도 중도 해약해서 우리 사업 자금으로 써야겠어.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너 이거 다 물어내야 한다. 녹음이 끝나자 예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최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늘이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주신 증거들과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종합해보니 이 결혼은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남정우 변호사가 막아섰다. 박도연 씨, 지금 상황에서 변명보다는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건 사기야. 결혼 준비비 다 물어내. 위자료도 받을 거야.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도연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도연아, 너 정말 그런 놈이었어? 도연의 대학 친구가 소리쳤다. 나도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구나. 다른 친구도 분노했다. 최미정과 윤상호는 황급히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몇몇 하객들이 가로막았다. 어머님들, 우리 집 전세금도 빌려가셨는데 언제 갚으실 거예요? 도연의 사촌이 최미정에게 따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객들 중 하늘이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곧 박수 소리가 예식장 전체로 퍼졌다. 도연 가족은 결국 구경거리가 되어 예식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도연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예식장이 정리된 후 하늘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건가요? 도현 오빠가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변호사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우리는 증거도 충분하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며칠 후 도현 가족이 위자료 소송을 걸었지만 곧 취하했다. 그들의 과거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미라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도현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그들이 더 궁지에 몰렸다. 윤상호와 최미정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도현은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결국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한 달 후 하늘이는 완전히 회복했다. 처음에는 남자를 못 믿겠다며 상처받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일찍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엄마,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이가 어느 날 저녁에 물었다. 생각하기도 싫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집도 잃고 연금도 날리고 그들 빚까지 떠안게 됐을 거야. 정말 무서워요. 사람을 저렇게 속일 수 있다니. 하늘이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더욱 고마워하게 되었다. 엄마, 그때 제가 화내고 반항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사랑하면 눈이 멀 수 있는 거야. 엄마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석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늘이의 직장 후배가 소개시켜준 초등학교 교사 김민수와 하늘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하늘이는 수줍게 말했다. 성격도 차분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나는 조금 긴장했다. 박도연 사건 이후로 하늘이를 만나는 모든 남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번 만나볼까? 네, 하지만 엄마. 이번에는 조사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직접 천천히 알아갈게요. 김민수를 처음 만난 날 나는 박도연과의 확연한 차이를 느꼈다. 김민수는 첫 만남에서 하늘이의 직업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꿈에 대해서만 물어봤다. 어머님, 하늘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김민수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하늘씨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순수한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가 김민수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미소가 진짜 행복해 보였다. 6개월 후 김민수는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하늘이는 이번에는 나에게 먼저 상의했다. 엄마, 민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이번에는 정말 괜찮죠?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응, 이번에는 정말 괜찮아. 그 사람 눈빛이 달라.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 김민수와의 결혼 준비 과정은 박도연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민수는 모든 결정을 하늘이와 함께 상의했고 경제적인 부담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신혼집도 하늘이의 전세 아파트를 그대로 쓰자고 제안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하늘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요. 물론이지.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집은 원래 하늘이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님도 저희랑 함께 사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님도 아닌데 장모와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하다니.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야지.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하늘씨도 더 안심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정말 옳았다. 김민수는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하늘이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 1년 후 하늘이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40에 가까운 나이에 가진 첫 아이라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했다. 손주를 처음 안아본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만약 박도현과 결혼했다면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의 빚에 시달리며 아이 낳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말했다.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김민수도 내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어머님, 어머님이 하늘이를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늘이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했고 김민수는 교감으로 승진했다. 나는 정년퇴직 후 손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가끔 박도연 사건이 생각날 때가 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늘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 딸이 사기꾼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 고생할 뻔했다니. 어머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김민수가 옆에서 물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
평생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딸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박도연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딸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건 결국 가족의 사랑과 용기뿐이다. 엄마, 저녁 뭐예요? 하늘이가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진짜요? 오랜만이네요. 나는 딸과 손주, 그리고 사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돈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가족. 할머니, 밥. 두 돌이 간 넘은 손주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그래, 우리 예쁜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나는 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박도연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늘도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끝나간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나는 저녁 준비를 마저 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앉은 저녁 식탁. 김민수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하늘이는 복직 후 달라진 직장 분위기를 설명한다. 손주는 옹알이를 하며 밥을 흘려가면서도 열심히 먹는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2년 전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평범함의 가치를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공원에 놀러 갈까요? 김민수가 제안했다. 좋지, 날씨도 좋다니까 나들이 가자. 할머니도 같이 가요. 손주가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딸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그것이 내가 이 일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보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1년 후. 지난주 하늘이 회사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다. 엄마, 박도연이 또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대요. 또? 네, 이번에는 간호사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 여자친구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도연이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결혼은 안 하겠네. 당연히 안 하죠. 바로 헤어졌대요. 박도연은 이제 어디를 가든 그 소문이 따라다닐 것이다. 결혼식에서의 그 일이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면서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자업자득이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런데 엄마, 가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그때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세상에는 박도연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손주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때도 나는 이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그것이 할머니의 의무이자 특권이니까. 결국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